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면은 뉴로사이언스의 발전을 쭉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이 핀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메소드들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볼지 메소드, 스테이닝한 방법이죠. 그렇게 하고 쭉 오다가 이제 그 마이크로 일렉트로드의 발명, 이 기술의 발견으로 인해서 뒤에 이제 뉴럴 액티비티를 심도 이제 제대로 이게 그 분석할 수가 있게 됐고, 거기에 힘입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휴벌 미슬의 그 파인딩, 그 캣 비주얼 콜텍스에서 그 오리엔테이션 튜닝의 체계성을 발견한 그런 파인딩이 62년도, 63년도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머신러닝으로는 언제쯤인가 보면 요쯤이고요. 눈으로 이렇게 좌우 살펴보시면 어떤 건지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리셉티브 필드의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르쿤이 이제 르넷을 개발한 것은 사실 시간적으로 상당히 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를 했냐면, 앞으로 노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발견이 됐을 때 연구자들은 다 이제 그 노이즈보다는 시그널, 노이즈에 오용되지 않은 시그널을 찾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체계성 있는 신호들 중에서 뉴럴 액티비티 신호들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그런 그 스티뮬러스 리스판스 그 반응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그 얻은 어떤 그 발견이 이제 이런 리서티브 필드의 발견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인풋 아웃풋의 체계적인 어떤 관계에 의해서 캐릭터라이즈 되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액티비티로 설명되지 않는 노이즈에 대해서, 뉴러널 베리빌리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 언젠가 보니까 요즘인 것 같더라고요. 70년대 초반.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는 이런 그 머신러닝 타임라인은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신러닝에서 이유와 별개로 뒤에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그런 노이즈 관련된 그런 머신러닝 기술들이 처음 개발된 거 언젠가 이렇게 생각을 따져보면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분이 더 좋은 얼리 레퍼런스를 갖고 계시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9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90년대 초반에 이제 노이즈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아이디어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앞에 신경과학이랑 달리 먼저 시그널에 대한 어떤 그 연구와 노이즈에 대한 연구가 어떤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재미있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첫 논문으로 제가 찾은 이 논문이 노이즈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봤을 때 제너럴라이제이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토픽으로 연구가 있었던 것을 봤는데요. 이것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다른 두 시스템인데 이 노이즈라는 커먼한 키워드를 가지고 서로 어떻게 연구를 해왔고 어떤 질문을 답해왔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뉴로사이언스 쪽 이야기를 좀 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좀 간략하게 하고 그 뒤에 연자분들을 이어드릴 텐데요. 뉴로사이언스에서 리코딩을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연구자들이 만난 데이터는 그 안에 굉장히 노이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측정을 열심히 한다고 깨끗하게 한다고 했지만 처음 만나는 건 언제나 노이즈입니다. 근데 그 뉴럴 노이즈가 어떤 수준에서 있는가, 그리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가를 보면 굉장히 그 로우 레벨, 여기서 말하는 센소리 노이즈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시냅스 하나 안에서, 포토리셉터 안에서 이제 이 채널의 어떤 그 안에 트랜스덕션, 센소리 트랜스덕션의 안에서도 베리빌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셀 뉴런들을 이렇게 확대해 봤을 때 일렉트리컬 노이즈도 이렇게 엑선이나 아니면 이런 시냅스 레벨에서 이렇게 노이즈가 굉장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워서 장소가 좀 더워서 그래서 노이즈의 그 양상을
그 그림을 가지고 온 건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엑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액션 포텐셜이 쭉 이렇게 프로퍼게이트하는 그런 이쪽이 그러니까 소마 쪽이고, 이쪽이 덴드라이트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력을 주었을 때, 요 각각 지점에서 측정된 스파이크들을 그림을 그려본 그림인데요. 처음에 이 소마 쪽에서 가까운 쪽은 트라이얼 바이 트라이얼 베리빌리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닷들이 전부 다 굉장히 깨끗하게 온라인 되어 있지만, 이게 엑선을 따라가면서 많은 이원 채널들을 이제 다 거쳐가겠죠. 그러고 나서는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굉장히 베리빌리티가 트라이얼 바이 트라이얼로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인 비트로라 하더라도 트라이얼 바이 트라이얼로 이렇게 노이즈가 이 트레이스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보면 굉장히 그 인트rinsik한 그런 어떤 원인이 있어서 원인 때문에 이 뉴런을 그 베리빌리티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베리빌리티가 과연 그럼 뭐냐 정확하게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그 베리빌리티를 우리가 노이즈라고 했을 때 노이즈에 대별되는 개념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걸 먼저 알면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데피니션을 좀 하기 위해서 디파인을 좀 하기 위해서 휴글 위즐 그 연구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이 뭐 동영상 같은 거를 뒤에 권지 씨가 또 준비해 준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은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그 오리엔테이션 그 드리프팅 오리엔테이션 자극을 줬을 때 체계적으로 특정한 어떤 그 무빙 디렉션에 대해서 뉴런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갖는 의미는 어떤 특정한 스티무러스 픽처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자면 특정한 오리엔테이션이죠. 그걸 반복해 줬을 때 거기에 이제 리스폰스의 expected firing rate 이것을 이제 뉴런을 튜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왔을 때 똑같은 이제 그림인데요. 여기 작은 점으로 찍은 것은 이제 트라이얼 바이 트라이얼, 싱글 트라이얼들입니다. 전부 다 인디비주얼 트라이얼들인데 같은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에브리지를 취한 것이 튜닝이라면 여기에 이제 이 튜닝에 해당하는 이 에브리지 리스판스로부터 떨어진 이 디비에이션 양을 트라이얼 바이 트라이얼 베리빌리티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뉴로사이언스에서 정의하는 뉴러널 노이즈들의 데피니션들 중에서 가장 엄격한 데피니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트라이얼 이게 첫 번째 제가 적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오늘 그 발표에 조금 초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한 그 노이즈 데피니션만 쓰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 더 브로드한 그 데피니션들을 적어봤는데 뭐든지 그 어떤 익스플레인 되지 않는 어떤 액티비티라고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튜닝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모든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튜닝으로는 그 스티무러스 피처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되지 않는 것. 예를 들면은 자극이 없을 때, 자극이 없으면 튜닝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나름대로 또 뉴럴 액티비티는 존재하기 때문에 스판테니스 액티비티도 그런 뉴럴 노이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다루게 될 글로벌 뉴럴 시그널이라고 제가 말을 이렇게 썼는데 이건 뭐냐면 나의 액티비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싱글 뉴런의 그 튜닝 나의 튜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주변에 있는 뉴런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그 액티비티에 영향을 받는 그런 그 부분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뉴럴 노이즈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뉴럴 베리빌리티를 이제 측정하면 위에 같이 이렇게 스파이크 트레인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이 베리빌리티가 어떤 종류를 갖느냐를 간략하게만 보면 두 가지 이제 베리빌리티가 비주얼라이즈가 되고 있는데 위에는 이제 스파이크 같은 자극을 줬을 때의 인디비주얼 트라이얼들인데요. 스파이크의 타이밍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디비주얼 타이밍이 이제 그 트라이얼 다른 그런 베리빌리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윈도우를 정해놓고 템포럴 윈도우를 정해놓고 그 안에 스파이크 개수를 파이어링 레이트로 정리를 했을 때 그 파이어링 레이트 커브를 또 그려보면 파이어링 레이트의 베리빌리티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여기는 레이트 코드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런 종류의 그 뉴럴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템포럴 코드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베리빌리티가 자극이 있냐 보통 그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피규어인데요. 이건 위에는 이제 아까랑 비슷하게 여러 트라이얼을 같은 실험 조건에 대해서 반복한 경우를 보여드리는 거고, 보통 이 뉴럴 베리빌리티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느냐라고 보면 스파이크 카운트인 경우에 그 스파이크 카운트가 그 어떤 윈도우를 잡아놓고 그 웨이트 코드를 바꿔서 그 웨이트 코드, 그러니까 그 스파이크의 개수의 평균값, 한 트라이얼에 지금 예를 들어 여기 한 윈도우가 있으면 이 구간 안에 그 특정 트라이얼의 스파이크의 개수를 이제 X축이라고 한다면 그 웨이트 코드에 그 베리언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 윈도우 안에 또 서브 윈도우가 있을 때 그 슬라이딩 윈도우 긁어가면서 웨이트 코드의 민과 베리언스가 있을 텐데 그 민과 베리언스를 플롯을 그려보면은 이런 어떤 그 관계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두 그 자극이 없을 때에는 이제 자극이 없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자극이 있을 때에는 민과 이제 베리언스가 1대1의 관계를 갖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계적으로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요. 뉴럴 그 스파이크 카운트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 포화송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데이터로 어떤 뉴럴 베리빌리티 정형하는 방법은 이런 파런 팩터라는 거를 줘서 이제 말하자면 이 슬롭을 재는 겁니다. 그 민과 베리언스의 그 슬롭 그 레이시오를 해서 취해서 그게 이제 어떤 값을 가지느냐 이런 식으로 정량을 합니다. 그 노이즈가 그러면 뉴럴사이언스에서 왜 이제 중요하냐 이거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노이즈가 뉴럴 노이즈가 사실은 그 어떤 센서리 코딩에 있어서는 언서턴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정리를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스티뮬러스가 있고 이 스티뮬러스가 어떤 이제 센서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뉴런들이 있을 거고 이 스티뮬러스의 튜닝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린 튜닝에 따라서 이제 원래는 아웃풋을 하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냅스들이 다 인트린식한 그 노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튜닝이 디터미니스틱하게 형태로 있다 하더라도 그 노이즈 때문에 트라이얼 바이 트라이얼 베리빌리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뉴런이 기본 타임에 어떤 그 아웃풋을 내보낼 때 주변 액티비티, 주변 뉴런들과 그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뉴런들의 네트워크 레벨에 어떤 노이즈가 있으면 그것들도 역시 이 아웃풋 리스판스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인트린식한 그런 노이즈의 레벨이 말하자면 이 어떤 센서리 시스템의 인터널한 어떤 그 언서턴티를 이제 가져다 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어떤 스티뮬러스가 있을 때 아주 그 노이즈 없는 깨끗한 스티뮬러스를 준다 하더라도 여기 센서리 시스템에 내 인트루스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정도의 그 인터널한 언서턴티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스티뮬러스 자체가 좀 노이즈가 있다. 스티뮬러스의 노이즈가 있다. 예를 들면 오리엔테이션이 싱글 오리엔테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뭐 노이지한 로컬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산포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면 굉장히 오리엔테이션 디코딩 할 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티뮬러스의 이제 언서턴티가 이미 존재를 하죠. 이런 종류의 언서턴티를 익스터널 언서턴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런 그 익스터널 언서턴티에 의해서도 센서리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리스판스에는 어디셔널한 언서턴티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어떤 언서턴티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레코딩된 파퓰레이션 액티비티로부터 애니멀이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이 센서리 그 인풋 센서리 인포메이션이 뭐 있는지를 정확하게 추정해야 되는 그런 과업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뉴럴사이언스 센서리 시스템의 이제 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헌들을 쭉 살펴보면 노이즈는 주로 언서턴티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의 목적이 초점이 주어져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뒤에 권재 씨가 설명해 주실 그 페이퍼도
과연 그 uncertainty가 뉴럴 노이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페이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뉴런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을 때에 그 싱글 뉴런의 리스판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 이해가 약간 필요한데요. 이 센서리 코딩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그런 컴퓨팅 프린시플이 굉장히 많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풋이 들어올 때 어떤 튜닝에 의해 가지고 그 싱글 뉴런의 리스판스가 그냥 결정되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뉴런들의 그 의해서도 또 자기 자신의 리스판스에 영향받는다고 한 이것을 이퀘이션으로 제가 이퀘이션을 가져온 잊어버렸지만 이따가 슬라이드에서 권재씨 슬라이드에서 보셔도 있을 건데 그 이퀘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그럼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실제 그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자극을 줄 때 너무 강한 자극이 오면 어느 정도 이렇게 파이링이 증가하다가 세츄레이트 되는 이런 세츄레이션 현상도 할 수가 있고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그레이팅을 서로 섞어서 동시에 결합해 줬을 때 원래 한 그레이팅만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이 그레이팅 1의 컨트라스트만 이렇게 바뀐다면 그리고 그레이팅 2가 만약에 아무런 컨트라스트가 없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컨트라스트의 함수로 뉴럴 액티비티가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근데 그레이팅 2가 약간의 컨트라스트를 나름대로 또 갖는다면 그러니까 그레이팅 1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in addition으로 그레이팅 2도 그 컨트라스트 입력을 똑같은 뉴런에 준다면은 그러면 그 주변 뉴런의 그 리스판스에 의해서 원래 그 제로 컨트라스트에 의한 그 리스판스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낮은 그런 그 리스판스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커브를 보이게 되는 이런 현상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방금 설명드린 얘기가 크로스 오리엔테이션 서프레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리셉티브 필드 주변에 이제 어떤 그 컨텍스트가 나타납니다. 스티뮬러스에서. 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반응이 또 서프레스 되는 그런 서라운드 서프레션도 설명할 수 있고 그 외에 위너 테이크 퀄리티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텐션 애니멀이 어떤 어텐션을 할 때 생기는 어떤 그 리스판스 같은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널리 알려진 메커니즘. 위너 테이크 액티비티 패턴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B 패널에서 두 개 그레이팅을 동시에 보여주는데 서로 다른 조합의 컨트라스트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다양하게. 그 중에서 적절한 어떤 그 원래는 한쪽 컨트라스트가 스트롱하게 있고 다른 쪽 컨트라스트가 스트롱하게 있으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컨트라스트에 대한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그 그레이팅 컨트라스트가 살짝 낮으면 그러면 원래는 그거 살짝 낮은 만큼만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그 그레이팅 스트롱한 그 그레이팅의 반응만 그냥 나타나는 거 그런 어떤 패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메커니즘을 활용을 해서 이따가 권재 씨가 설명해 줄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는 머신러닝에서 그럼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찾아보면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있어서 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요지는 뭐냐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좋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인풋에다가 기존의 연구들에서 대표적인 한 예를 가져온 건데 인풋에다가 노이즈를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그 아웃풋에 스퀘어 섬 에러를 미니마이즈를 하게 되면은 그 웨이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같은 효과가 돼서 결과적으로 그 웨이트 디케이를 하게 되는 그래서 모델을 조금 더 파라미터의 매그니튜드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이게 돼서 결국은 레귤러라이제이션과 이 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 그 스티뮬러스 인풋 노이즈를 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이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각 분야에서 노이즈가 어떻게 접근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서 한 페이퍼를 그 권지 씨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권영 씨께서 이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관련된 토픽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이즈 인 더 브레인 섹션에서 브레인에 있는 노이즈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앞에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몇 가지 이제 제가 다루게 될 논문과 관련된 인트로덕션을 짧게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 이제 후블과 미젤이라는 이제 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 실험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고양이의 뇌에 전극을 받고 이렇게 비주얼 스티뮬라이를 줬을 때 스페시픽 오리엔테이션에 반응하는 이러한 이제 현상을 발견해서 비주얼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우리 뇌에 표상되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을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앵글의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튜닝 커브를 그릴 수 있고 이것을 연구를 함으로써 어떤 뉴런이 스페시픽한 앵글을 담고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스티뮬라이가 들어왔을 때 그 특정 뉴런 I에 대한 그 어떤 튜닝 커브를 그렸을 때 이 튜닝 커브에 이제 그 들어가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정보를 제가 다룰 연구에서는 코사인 함수로 표현된 이제 페이스 함수로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뉴런이 스티뮬러스 드라이브 GS를 받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스폰테니어스 디스차르지와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를 고려를 해서 이 스티뮬러스 프로파일을 고려를 하면은 이 뉴런에서 우리가 스파이킹을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다른 뉴런들 J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다른 뉴런들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훨씬 이 특정 뉴런에 대한 정보가 좀 더 잘 전달된다는 것을 이제 1990년대에 히거라는 이제 분이 이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것을 확립을 시켰고 지금도 상당히 통용이 많이 되고 있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스폰테니어스 파이링 레이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V1 뉴런이 있다고 했을 때 이 V1 뉴런은 오로지 이 그 앞에 있는 뉴런에 의해서만 파이링이 된다기보다는 스티뮬러스에 의해서 드라이빙 포스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다른 팩터에 의해서 얘가 스파이킹을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화성 프로세스를 따른다라고 이제 연구자들은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V1 뉴런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오리엔테이션의 셀렉티브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간단한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제 이렇게 스티뮬러스가 FS라는 펑션을 따르게 되고 스티뮬러스 인디펜던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G가 들어와서 이것을 포화성 프로세스로 우리가 스파이크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뉴런의 아웃풋의 민 값은 이 FS와 이 스티뮬러스 인디펜던트 드라이브를 곱해주는 것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variance는 포화성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나오는 variance와 그렇지 않은 개인에 의한 이러한 variance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 G가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하이포테시스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하이포테시스는 바로 인풋 사이드에서 올 수도 있고 아웃풋 사이드에서도 올 수 있다. 즉 어떻게 보면 뉴럴 서킷으로 보면은 피드백 단에서 이제 올 수도 있는 거고 피드 포워드로 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컨벤셔널한 모델에서는 주로 피드백 이니비션이나 아니면은 다른 션팅 이니비션, 즉 그러니까 내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니비션이 되는 형태로 많이 설명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갈 건데 이제 이 리서치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여기 보이시는 이 레나라는 사진을 제가 그냥 예시로 들어왔는데 어떤 저희가 디스토션 노이즈를 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디스토션 노이즈를 주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떤 불확실성을 느끼게 되죠. 그러고 컨트라스트 노이즈를 주게 되어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우리 뇌에서는 이 비주얼 인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정보 처리가 달라질 것이라는 게 분명한데 그것에 대한 것은 이제 비주얼 인포메이션에 대한 릴라이어빌리티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뉴럴 서킷이 어떻게 이 언설턴티를 다루는가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 설명하려는 것과 어떻게 디베이트가 있는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거창하게 말을 하자면 Representation of Visual Uncertainty through Neural Gain Variability.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설명을 Neural Gain Variability라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은 어떤 스티뮬러스 S가 왔을 때 마카쿠라는 어떤 그 원숭이 동물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동물 모델에 V1에서 콜텍스에서 비주얼 콜텍스에서 예를 들어서 비주얼 콜텍스를 전반적으로 다 레코딩했지만 V1에서 레코딩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럴 때 뉴런은 여러 가지 뉴런들의 레스폰스를 저희가 얻을 수 있을 텐데 뉴런 1이 갖게 되는 뉴런 2가 갖게 되는 튜닝 커브를 우리가 스티뮬라이를 주면은 만들 수 있게 되죠. 이거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반복을 하면 할수록 뉴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가지게 되는 스페시픽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분산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트라이얼 바이 트라이얼로 이제 생기는 것을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봤을 때 여기서 가장 있을 법한 그 점이 내가 원하는 스페시픽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거의 최소 분산의 값을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이라는 정보량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량에 대한 역을 이제 uncertainty라고 계량적으로 하겠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있을 건데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스티뮬러스가 있을 때 우리는 뉴런에 어떤 노이즈 인풋을 주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노이즈 인풋이 들어갔을 때 개인에도 베리어빌리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V1 마카크 데이터에서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사용하게 되는 스티뮬러스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익스터널 노이즈와 또 하나는 인터널 노이즈로 분류된 것인데 스티뮬러스 자체는 둘 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자극이지만 이 스티뮬러스가 들어가서 뉴럴 노이즈에 미치는 영향은 인터널 또는 익스터널로 불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컨트라스트 노이즈를 주게 되면은 어떠한 모양의 변화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리엔테이션 스페시피시티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널 노이즈라고 분류를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스프레드라고 해서 각도를 조절을 해줬을 때 스티뮬러스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익스터널한 노이즈가 바뀌어서 스페시픽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저자들은 해석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러한 노이즈를 바탕으로 피셔 정보량의
역수인 uncertainty를 이제 재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 빨간색 가장 선명하고 가장 깨끗한 그레이팅을 주었을 때 가장 정보량이 높음으로 이거의 역수인 uncertainty는 가장 낮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늘색을 보면 컨트라스트는 낮고 스프레드 여기에 그 간섭된 그 스티뮬러스는 상당히 간섭이 심하므로 정보량이 매우 낮아짐으로써 얘가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뮬러스 스프레드와 컨트라스트가 증가할수록 오리엔테이션 언설틴티, 즉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ariability of neural response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예전에는 모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러한 그 deterministic한 firing rate 발표에 방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뉴런의 variability, 리스폰스에 대한 variability를 이제 과거에는 이러한 노이즈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피드백 서킷, 즉 아웃풋단에서 오는 이제 리스폰스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웃풋 리스폰스에서 베리언스와 민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을 이제 포화성 프로세스, 즉 이 디터미너스틱한 그 이퀘이션을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개인 베리언스가 존재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토탈 베리언스에서 포화성 베리언스를 빼면 개인 베리언스라는 게 남는데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데 그것을 데이터로 보면은 원래 민과 베리언스의 코릴레이션이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여기에서 이것을 이제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잠깐 위쪽으로 이제 슈프팅이 되는 걸 보았을 때 베리언스가 포화성 분포를 따르지 않는 개인 베리언스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거를 그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지금 스트리밍 되는 영상이 또 슬라이드 노트가 보이고 있어서 그것 좀 화면 그거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제 발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다시 이어가자면은,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스티뮬러스 노이즈와 여기에서 생기게 된 개인 베리언스가 스파이크에 대한 베리언스를 높이게 될 것이고, 그 베리언스는 오리엔테이션 언설틴티를 높이게 될 것인데, 이 저자들은 이것을 단계별로 실제 데이터가, 마카프 데이터가 그렇게 설명이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뮬러스 스프레드를 싱글 뉴런 레벨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자극을 이제 스프레드가 바뀔 때와 컨트라스트가 바뀔 때 실제로 개인의 베리어빌리티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G 텀이 바뀌게 되는 걸 보고 이게 익스터널 노이즈와 인터널 노이즈에 관계없이, 소스에 관계없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저자들은 이 개인 베리어빌리티가 실제로 오리엔테이션 언설턴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게 싱글 뉴런 레벨에서 코릴레이션이 R 밸류가 0.9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파퓰레이션 레벨에서도 그 경향성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뮬러스 노이즈 자체에서 오리엔테이션 언설턴티가 어떻게 파퓰레이션 레벨에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개인 베리어빌리티가 토탈 어마운트 오브 스티뮬라이를 언설턴티를 담고 있다. 즉 이게 컨트라스트 노이즈와 스프레드 노이즈를 동시에 주면 그것만큼 얘가 반영이 된다라는 이제 파퓰레이션에서 그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이 베리언스를 설명하고자 했던 유명한 이제 파너 팩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파이크 카운트 베리언스 민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나눠준 것을 테스트를 해보는데 게인 베리어빌리티 텀을 가지고 그 uncertainty를 코릴레이션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뉴런은 무려 그 코릴레이션이 1에 가깝고 어떤 뉴런은 물론 안 따르는 애들도 있지만 그 미디안 값은 약 0.34 정도에서 나오게 되고 파노 팩터 같은 경우에는 그 코릴레이션이 0에 이르게 되면서 거의 설명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베리언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이즈 인풋이 들어와서 게인 베리어빌리티를 높였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컨벤셔널한 이 디터미너스틱한 뉴런의 모델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우시안 애디티브 노이즈를 여기에 더해주게 됩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스티뮬러스 인디펜던트한 애디티브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어줬을 때 이거를 테일러 익스펜션을 했을 때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기에 원래 이 펑션의 테일러 익스펜션의 기대값 하게 된 거의 기대값은 원래 디터미너스틱한 파이어 레이트랑 똑같지만 여기에 이제 게인 베리어빌리티는 이 기대값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눈 것이라고 할 때 스티뮬러스의 의존적인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티뮬러스 디펜던트한 게인 베리어빌리티가 되고 이게 기존의 모델의 설명력이 높았던 공식과 비교해 봤을 때 uncertainty를 반영하고 있는 펑션이 되는 거죠. 기존의 이 FS를 클래시컬 리셉티브 필드라고 사람들은 부르는데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것을 uncertainty receptive field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스파이크 카운트 베리언스의 포화송 프로세스와 게인 베리언스 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디터미너스틱한 파이어링 레이트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이 텀도 어떤 그런 스티뮬러스의 인디펜던트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이렇게 애디티브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었을 때 이 스티뮬러스 디펜던트한 텀이 레지듀얼 노이즈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노멀라이제이션 모델이라는 것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새로운 텀이 추가가 되고 이게 스티뮬러스 디펜던트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모델을 가지고 하이 컨트라스트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실제로 uncertainty가 높은 컨트라스트가 낮은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가를 보는데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예측 데이터인데 실제로 그 예측이 상당히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퓰레이션 레벨에서 이 모델이 잘 설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우리가 파퓰레이션에 대한 파퓰레이션이 아니라 뉴런 스파이크에 대한 정보가 계속 바뀌게 될 텐데 이거를 정보를 어떻게 카운팅 윈도우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파이어링 레이트나 민 파이어링 레이트나 베리언스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카운팅 윈도우를 다르게 했을 때 이 점은 실제 데이터고 이 게인 다이나믹스, 즉 게인 애디티브 노이즈가 오랫동안 맥스 카운팅 윈도우보다 길게 내재되고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슬로우 게인 다이나믹스로 정의를 하고 이게 민 카운팅 윈도우보다 작을 때 이 빨간색 텀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게인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컨스탄트하게 슬로우 게인 다이나믹스를 보이니까 이게 설명력이 매우 강하고 이거를 패스트 게인 다이나믹스, 즉 노이즈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 피팅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정보가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어떤 비주얼 언설텐티가 있고 이 비주얼 언설텐티는 종류가 인터널과 익스터널 노이즈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지를 이제 뉴럴 노이즈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했고 이것은 스티뮬러스 인디펜던트한 애디티브 가우시안 노이즈였고 이게 게인 베리어빌리티를 일으켜서
스파이크가 이제 설명이 되지 어떤 이제 그 포화성 분포로 설명되지 않는 게인 베리어빌리티를 스파이크 베리어빌리티를 설명할 수 있다. 이 게인 베리어빌리티가 그렇다면 이것이 내재하는 오리엔테이션 언서튼티가 이제 그 게인 베리어빌리티로 설명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스토캐스틱 노멀라이제이션 모델을 노이즈를 설명하는 모델로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비주얼 uncertainty, 즉 노이즈는 우리 뇌에서 노이즈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노이즈가 원래는 스티뮬러스와 관계없는 노이즈일지라도 스티뮬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얘가 스티뮬러스 디펜던트하게 설명을 하는 설명력을 가지는 팩터가 된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40분, 30분. 네, 저는 바이오린 내과학과 석사과정 박건영이라고 하고요. 이제 앞에서 박사님이 노이즈에 대한 뇌과학과 또 머신러닝에서의 전반적인 개요를 훑어주셨고, 권재님이 이제 뇌에서 이제 노이즈가 어떤 언설턴티 모델링이라든지 가능한 역할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노이즈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어 오고 있는지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요? 얘네가 너무만 안 맞긴 해. 어떻게 했더라? 지금 되나요? 그냥 하면 안 되나? 죄송하네요. 지금도 안 나와요? 그냥 이 상태로 할게요. 이 상태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되나요? 그냥 이 상태로 해요? 이거를 네. 복제해가지고 원래대로 돌아와 버리네. 다행히 그래도 시작했네요. 네네. 그냥 이 상태로 할게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이죠, 중에서도. 네.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구조는 크게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노이즈가 머신러닝에서 레귤라이제이션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노이즈는 좋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에 그러한 거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그 노이즈를 어떻게 구현을 할 건지,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노이즈가 머신러닝에서 왜 그렇게 많이 쓰이는지, 왜 베네피셜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고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노테이션 문제로 그냥 다시 데리베이션 해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3개의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h hat은 저희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하이포테시스입니다. 펑션이고, 그래서 이 펑션은 이제 주어진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클래시파이를 한다든지 그렇게 문제를 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H는 expected hypothesis로 infinite number of dataset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학습이 되는 가장 옵티멀한 형태의 H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F는 이제 이 H가 근사를 하기 위한 그런 타겟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정의할 수 있는 로스 펑션으로는 이 왼쪽 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데이터셋 혹은 도메인 D에 대한 expectation 그리고 그 주어진 도메인 데이터셋에 대한 샘플들의 expectation으로 이렇게 expectation이 취해지고요. 그래서 이 expectation을 풀고 나면 이제 모든 가능한 샘플에 대한 expectation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로는 그냥 민스퀘어 에러를 정의를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approximate 하고자 하는 타겟 펑션이랑 이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하이포테시스 인스턴스 H 햇의 오차를 봤을 때 그 오차가 결론적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바이어스의 제곱꼴과 베리언스 이 두 가지 항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줄이려고 하는 거는 좌변항인데 이 좌변항을 줄인다는 거는 곧 이 바이어스 제곱 플러스 베리언스를 이렇게 줄인다는 거고 이 두 가지를 이제 한 번에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게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왼쪽에 바이어스 항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타겟하고 있는 어프록시메이트 하려고 하는 그 fx에서 이제 저희가 무한한 개수의 데이터 셋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제 그 평균적인 h, expected h 이 f와 h 간의 그 오차를 계산하면 바이어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옵티멀하게 얻을 수 있는 이제 여러 infinite number of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옵티멀하게 얻을 수 있는 h랑 현재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h 햇의 베리언스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여러 함수 이제 h 햇이 여러 이제 데이터셋 뭐 di, dk 혹은 뭐 dj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함수들이 이제 뭐 large h라는 하이포테시스 클래스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포테시스 클래스 안에 이제 수많은 h 햇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expected 꼴이 이제 그냥 h가 될 거고 이 h랑 저희가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인 f와의 어떤 그런 차이 그게 이제 바이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리언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목표하는 함수 f와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그런 바이어스는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가능한 함수의 종류수, 그러니까 개수, 뭐 그 하이포테시스 클래스의 크기를 확 키워봤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f를 여러 infinite number of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잘 분사를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데이터 하나가 주어졌을 때 학습할 수 있는 h 햇과의 어떤 베리언스는 이제 그만큼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이제 각각 해결을 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 바이어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하이포테시스 클래스 크기를 키우면은 좀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베리언스를 이제 낮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셋을 구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데이터셋 D가 이제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실제 이제 true expectation이랑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베리언스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실 데이터는 한정이 있습니다. infinite number of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무작정 모델을 키웠을 때 바이어스는 낮출지언정 베리언스는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베리언스를 어떻게 하면 좀 모더레이트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 기법을 저희는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이제 이러한 오버피팅이 되기 쉬운 그런 복잡한 함수를 조금 이제 레귤라이즈를 말 그대로 한다는 뜻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이즈를 저희가 데이터에 인젝션을 하는 게 곧 레귤라이제이션이랑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베리언스를 낮추는 방법이 무작정 그냥 데이터를 많이 때려 넣으면 사실 베리언스를 낮출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데이터에 노이즈를 더한다는 거는 뭐 곧 일종의 오그멘테이션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뭐 화이트 노이즈를 넣기도 하고, 실제로 딥러닝을 트레이닝 시킬 때는 여러 가지 형식의 노이즈를 넣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 크기를 좀 보완을 해준다면은 그러한 노이즈 인젝션이 곧 레귤라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피겨처럼 원래 클린 데이터셋에서 구한 그 H 햇 그리고 노이지한 데이터, 조금 더 이제 데이터 개수가 많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거에서 드라이브된 H 햇이 이제 베리언스 크기가 그 노이지한 데이터에서 발생한 게 더 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노이즈를 저희가 만약에 좀 깔끔하게 더해줬다고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 뭐 제로민 가우시안 노이즈 같은 걸 더해줬다고 하면은 이 바이어스 항은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X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으로 이제 취해지게 되는데, 이 X에 뭐 노이즈를 더한 거를 X 햇이라고 해가지고 이 익스펙테이션 X 햇에다가 취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 뭐 X 햇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뭐 제로민 가우시안 때문에 그 평균 같은 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바이어스에도 거의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 인젝션이 굉장히 레귤라이제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좋을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고, 그러한 가설을 이제 이론적으로 확립을 한 두 페이퍼가 오늘의 메인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퍼는 이제 그 PRM의 책을 쓰신 비숍 분이, 이제 비숍 교수님, 그분이 이제 1998년도에 쓰신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노이즈를 인젝션하면서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티코노브 레귤라이제이션과 거의 동치이다라는 이제 클레임을 하셨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페이퍼는 올해 립시 2020에 어셉이 된 페이퍼인데, 이제 왼쪽의 페이퍼는 그 노이즈를 인젝션을 할 때 데이터에만 인젝션 해줬다면, 오른쪽에서는 그 노이즈를 최근에 쓰고 있는 딥뉴럴 네트워크의 모든 히든 레이어에 다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레이어에 노이즈를 더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레귤라이제이션 효과가 있다라는 게 오른쪽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 비숍 논문부터 보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 식이 좀 많이 나오는데 뭐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사실 식을 이해하는 것보다 식을 막 계속 데리베이션 하고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그냥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만 좀 확인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비숍 논문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차원에만 노이즈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냥 컨벤셔널한 로스 펑션을 보면 이제 뭐 민스퀘어 에러를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t를 이제 레이블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yx를 이제 저희의 하이포테시스를 통해 나온 프리딕션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로스 펑션을 이제 그 x랑 y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서 데이터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테그랄 폼으로 표현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에러만 계산을 이제 단순한 이제 오브젝티브를 이제 만들게 되면 레귤라이제이션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을 저희가 뭐 아티피셜하게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뭐 L2라든지 뭐 이런 레귤라이제이션 추가를 해주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거가 레귤라이제이션 항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노이즈를 이 인풋 X에다가 더해줘서 이제 앞에 정의했던 로스랑 똑같은 로스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게 마찬가지로 어떠한 형태의 레귤라이제이션 항을 도출해낸다. 이런 거를 첫 번째로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 페이퍼에서 처음 발견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넣어줬을 때 어떠한 형태의 레귤라이제이션 항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은 좀 합의가 된 상태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 레귤라이제이션 항을 보다 밸리드하고 유용하게 좀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X에 인풋을 넣고, 그렇게 인풋을 넣었을 때 이제 인풋이 negligible, sufficiently small 하다고 가정하면 테일러 익스펙션 혹은 테일러 디어럼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컨드 올드까지 테일러를 이제 익스펜션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레귤라이제이션 항이
ER이라는 항이 나오게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논문이 이 레귤라이제이션 항을 만든 건 아닌데 왜 이거에 문제를 삼고 늘어지냐면 이 항이 일단 보시면은 지금 세컨드 오더 데리베이션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세컨드 오더 데리베이션은 이제 뭐 해시안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는데 굉장히 컴퓨테이셔널 헤비하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 레귤라이제이션 항이 유용하지 않다는 뜻이고 더 큰 문제는 이게 not positive semi-definite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해시안 매트릭스가 PSD 꼴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경우에는 이 레귤라이제이션을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레임워크 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쨌든 그냥 안 좋은 형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안 좋은 그러니까 뭔가 역할은 하겠지만 이 형태로는 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레귤라이제이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해소를 이 논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기존에 정의했던 로스 펑션을 살짝 이제 디컴포즈를 하는데 이제 Y 레이블에 대한 어떤 컨디셔널 에이버리지항 어떤 인풋이 주어졌을 때 저희가 이제 예측하는 레이블에 대한 컨디셔널 에이버리지 그리고 그 외에 그냥 레이블 자체에 껴있는 순수한 노이즈 이렇게 두 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러랑 저희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노이즈 이렇게 두 항으로 로스를 쪼개가지고 이 노이즈 항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 안에 껴있는 노이즈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로스를 통해서 옵티멀한 YKX 프리딕셔널 형태를 구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거를 베이지안 프레임워크처럼 풀어냈을 때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컨디셔널 에버리지 익스펙테이션 항으로 프리딕션이 일어나야 된다 뭐 그런 거랑 같이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옵티멀한 Y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레귤라이제이션 항을 다시 재정리를 했을 때 이 문제가 됐었던 두 번째 세컨드 오더 편미분 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항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앞에 항만 살아남게 되는데 이 앞에 항 꼴을 잘 보면은 Y와 인풋 X에 대한 데리베이션 꼴이라서 L2-like 레귤라이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싱글 뉴럴 네트워크라고 했으면은 이 편미분 값이 그냥 웨이트 W가 될 거기 때문에 L2-like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티코노브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저도 잘은 모르고 아웃 오브 스코핑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인풋에 노이즈를 넣었더니 생겨난 레귤라이제이션 항이 되게 좋았다, 베네피셜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이어서 이제 그러면 딥뉴럴 네트워크의 히든 뉴럴 레이어에도 노이즈를 한번 더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후속 연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앞에 나왔던 그런 노이즈 인젝션이 티코노브 레귤라이제이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레귤라이징 이펙트가 후리의 도메인에서 티코노브 레귤라이제이션 하는 거와 동일하다 뭐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고 뭐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텐데 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머신러닝 모델은 결국에는 주어진 타겟 펑션을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거에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어진 타겟 펑션이 굉장히 뭐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복잡한 형태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이런 사이노시드 펑션처럼 이 펑션을 이제 프리퀀시 컴포넌트로 분해를 해봤을 때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 뭐 노이지한 컴포넌트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치면은 이거를 이제 그대로 저희가 근사를 하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는 죽이고 로우 프리퀀시의 중요한 컴포넌트들을 살려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네로우 다운된 그런 제너라이즈 가능한 형태의 함수를 근사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는 프리의 이제 도메인에서 이 주어진 타겟 펑션의 하이 프리퀀시 코에피션트들을 좀 죽여주는 게 필요한데 그러한 레귤라이제이션 역할을 이 노이즈 인젝션이 한다는 겁니다. 하이어 프리퀀시 컴퓨터라는 게 네트워크 내
소스에서 하이프리퀀시를 말하는데 아니면 액티베이션이나 데이터셋에 내재되어 있는 하이프리퀀시 컴포넌트 후자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피겨를 못 넣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리그레션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어떤 되게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쫙 껴있는 그런 복잡한 그런 정연파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데이터 차원에서의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좀 죽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분석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이제 그 제한 10분 안에.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인젝을 했을 때 그러한 형태의 레귤라이제이션 항이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 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일단 정의하고 넘어가는 거는 accumulated noise란 건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는 데이터에만 노이즈를 더해준 게 아니라 여러 히든 뉴럴 레이어에 다 노이즈를 더해줬다고 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피드포드를 타고 넘어가면 마지막에 accumulation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모든 노이즈가 다 accumulation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형태가 이제 생길까라는 거를 분석을 한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케이스 레이어에 노이즈를 인젝을 해줬을 때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제이코비안 매트릭스를 타고 프로젝션이 돼가지고 쌓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ccumulated noise가 생성이 된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 accumulated noise에 대해서 레귤라이저를 포뮬레이트를 해보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볼드 이슐론 L이 이제 L번째 마지막 레이어에서의 accumulated noise고, 델타 L이라는 건 이제 추가된 효과, 추가된 레귤라이저인데, 이거를 이제 좀 분해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해시안 매트릭스를 뽑아가지고 그 해시안 매트릭스를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하게 만드는 가우시안 뉴턴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매트릭스를 얻었을 때 그거의 트레이스를 레귤라이즈 한다,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데리베이션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직접 논문을 따라가 보시면 좋겠고, 그냥 의미만 살펴보자면 저희가 이제 그 각 레이어에서 어떤 해시안과 비슷한 항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거의 sum of trace를 레귤라이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말은 곧 해시안 라이크 매트릭스의 모든 sum of 아이젠밸류를 낮췄다는 거랑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sum of 아이젠밸류 뭐 이런 게 결국엔 뭘 의미하냐면 머신러닝에서 매트리컬 플랫니스를 재는데 많이 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오브젝티브가 있으면 그 오브젝티브가 얼마나 플랫한지에 대한 매트릭으로 이러한 뭐 형태의 그 매트릭을 쓸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죽인다는 거는 뭐냐면 이 모델로 하여금 likely to converge on flat minimum이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좋냐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샤프 미니멈, 플랫 미니멈 이런 얘기를 머신러닝의 제너럴리제이션에서 많이 하는데, 요지는 플랫 미니마가 훨씬 더 제너럴리저블 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검은색 트레이닝 펑션이랑 빨간색 테스팅 펑션이 있을 때 샤프 미니마에서는 그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하는 그 펑션 포인트가 왜 제너럴리저블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플랫 미니마가 훨씬 더 디자이러블 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이제 모델의 어떤 디자이러블한 프로퍼티를 학습하는 거에 있어서 이러한 레귤라이제이션 효과가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얘기였지만 어쨌든 딥뉴럴 네트워크의 모든 이제 히든 레이어에 노이즈를 더한다는 거는 사실 뇌과학적 관점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뇌과학에서는 뭐 이 데이터 차원에서만 노이즈가 있진 않을 거잖아요. 뉴럴 레이어들을 다 노이즈들이 이렇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스폰테니어스하게 작용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한 노이즈들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컨젝처랑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이즈가 어떤 레귤라이제이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노이즈를 머신러닝에서 최근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까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이즈들은 전부 다 그냥 더해준 형태입니다. 데이터 스페이스에 더해주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더해주든
다 애디티브한 노이즈로 이제 인젝션 해줬는데 이것이 단순 이제 노이즈를 인젝트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최근에 머신러닝에서 오히려 이제 멀티플리케이티브 노이즈라든지 아니면 레이블 노이즈와 같은 형태를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멀티플리케이티브 노이즈를 쉽게 말하면 이제 드롭아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드롭아웃은 이제 그 간략하게만 짚어보면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특정 히든 뉴런의 액티베이션을 일정 확률로 껐다 켰다 해보는 겁니다. 트레이닝 과정에서 계속 껐다 켰다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왔었는데 이러한 드롭아웃을 멀티플리케이티브 노이즈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롭아웃이 이제 노이즈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기존 어디티브 노이즈처럼 레귤라이제이션 역할을 동일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 역시 마찬가지로 드롭아웃이 레귤라이제이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페이퍼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first order equivalent to an actual regularization 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제 하는 theoretical analysi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냥 의미만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보면은 그 모델을 저희가 이제 학습하는 모델을 generalized linear 모델이라는 어떤 exponential family의 변형 형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단순하게 그냥 저희가 학습하고자 하는 모델이 있잖아요. approximate를 막 어떤 주어진 함수를 approximate 하려고 할 텐데 그 모델이 인코딩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conditional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이미지의 레이블을 맞추는 p, y바 x를 학습하는 그런 이제 함수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파라미터라이즈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그 형식을 이제 리니어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y는 저희가 말하는 그 레이블이고 베타가 이제 웨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와 베타를 이렇게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이제 y랑 이제 로스랜다 어떤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꼴로 표현한다 뭐 이제 그런 이제 익스포넨셜 꼴의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모델을 이렇게 GLM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GLM의 로스를 이제 노이즈를 가미한 형태로 한번 구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 x 햇이 좀 작지만 이 x 햇이 이제 노이즈가 가미된 인풋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GLM의 로스를 구해보면은 원래 로스에 레귤라이저가 추가된 항이 나오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A는 이제 로그 파티션 펑션이라고 이 GLM이 이제 실제로 확률 밀도 함수를 인코딩하는 게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노멀라이저인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노이즈를 인젝션해서 나온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드롭아웃을 해서 나온 레귤라이저가 어떠한 형태인지 아직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전개를 해보면 드롭아웃을 해서 레귤라이저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우니까 쿼드라틱 어프록시메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베리언스 같은 항이 이제 끼워서 나오게 되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 드롭아웃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멀티플리케이티브 노이즈 혹은 이제 베르누이 노이즈를 이제 넣어줬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가정했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베리언스 항을 뭐 이렇게 근사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다 합쳐보면은 그냥 L2 like 레귤라이저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드롭아웃을 하는 게 L2 레귤라이제이션이랑 근사적으로 비슷하다, 거의 동일하다 이런 이제 주장이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그냥 일반적으로 베타가 방금 웨이트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베타 제곱을 레귤라이즈하는 L2랑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드롭아웃은 조금 더 레어하지만 디스크리네이티브한 피처를 학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x 값이 굉장히 작다라고 해볼게요. 인풋이 굉장히 작습니다. 스케일이 작은데 이 x 피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pi1-pi가 거의 0에 가까워진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딕션 프로버빌리티가 거의 1이었던 거죠. 이 피처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러한 형태에 의해서 이 레귤라이저는 값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이 pi1-pi가 굉장히 값이 작아졌기 때문에 xi도 작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does not harshly penalize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처에 해당하는 베타를
그렇게 세게 페널라이즈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레어하지만 하일리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피처의 경우에는 살려준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SGD, 그러니까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네,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하면은 노이즈를 더해주는 게 어떤 베리언스를 낮추는 그런 레귤레이제이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노이즈를 구현하는 방식이 어댑티브 노이즈도 있었고 드랍아웃과 같은 멀티플리케이티브 형태도 있었는데, 둘 다 이제 어떠한 형태의 레귤레이제이션을 나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노이즈 인젝션은 굉장히 디자이러블 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네, 그래서 박사님이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좀 저희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에 그 뉴스사이언스에서 노이즈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 보신 대로 저는 재밌었던 거는 노이즈, 아까 제가 타임라인 보여드렸던 것처럼 노이즈에 대해서 완전히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뉴로사이언스나 머신러닝 그 분야에서 접근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좀 재미있었는데, 특히 이제 노이즈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뉴로사이언스에서는 노이즈 하면 언설튼티를 레프레젠트 할 것이다라고 하는 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또 그렇게 강한 것만큼 머신러닝에서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나 로버스트니스와 노이즈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이즈를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차이점이고, 뭔가 거기서 커먼한 무언가를 뽑아올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에이션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좀 소재로 삼아서 디스커션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번에 이걸 기획을 하게 됐고요. 드렸던 말씀을 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비교를 좀 해보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키워드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계시지만, 뉴로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대한 어떤 그 모델이 렉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언익스플로어 된 어떤 테리토리에 뭔가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머신러닝 모델로도 뉴로사이언스적인 어떤 그 함의랄까? 이런 것들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노이즈라는 그런 커먼 키워드를 가지고, 뭔가 이 뉴로사이언스의 어떤 사이언티픽 날리지를 이렇게 새로 획득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재밌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설튼티인데, 언설튼티를 레프레젠트 하는 방향이긴 하지만, 잘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probabilistic population code, 뉴럴 population이 어떤 그 probabilistic 그 파라미터를 직접 인코딩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학설과,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렇게 represent 되어 있는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부터 샘플된 샘플들이 뉴럴 메저먼트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이제 학설과, 그런 것들이 함께 존재한다, 브레인 안에.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 언설튼티 관련된 얘기인데, 이런 것들과 뉴런들과 어떤 뉴럴 노이즈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재미있는 질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아까 그 건영식께서 이렇게 발표해 주셨지만, 각 레이어마다 노이즈를 인젝트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나중에 테크노폴 레귤러라이제이션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브레인은 그런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 이런 나이브하지만 상상도 좀 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렇게 많이 모이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사실. 각자 바쁜 것들이 많아서. 그래도 이제 준비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좀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오늘 저희 세션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있어야 될까요? 이 남은 시간은 그냥 이렇게 서로 그냥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자유롭게 질문하고 디스커션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가까운 데로 모여야 되지 않을까? 마이크를 아예 아예 마이크를 지금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신 분이 없죠? 아, 그래요? 누가 있어요? 혹시 저도 모르겠는데 지금 한번 보실게요. 어디로 갔지? 어디서 보는 거지? 아, 거기 중지를. 누구 한 분이 계신데 누군지 모르겠네. 저분이 누군지 모르겠네. 그거 여기 인천코님 안 계시죠? 이거 듣고 계신가 봐요. 아 진짜요? 여기서 말하면 근데 아마 드릴 거예요. 네. 채팅으로 질문 올려도 된다는 물어보시면 네. 네네네, 질문. 마이크 안 써도 들릴 거예요. 집에서 가까우니까. 네, 질문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 발표자들이 돌아가면서 관련되신 분들이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뭔가 커넥션을 더 그 개념 자체는 일단 신방이 예서의 뉴스 파우션 네, 이런 부분이 저도 많이 찾아오는 보고 있는데 반대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브레인에서 레귤러라이제이션, 뭐 머신러닝에서 언서튼티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머신러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브레인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문헌에서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하고 나중에라도 그런 쪽에 뭐 관심이 계신 분들 있으면 뭐 그런 디스커션을 더 디벨롭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원셀펀드 에스티메이션은 ML에서 보이지 않고 많이 브라파워까지 가우시아까지 많이 예전에서 사실 저는 더 재미있는 거는 ML의 레귤라이제이션 브레인의 노이즈를 설명하는 건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사실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발표 슬라이드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넣은 것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뉴럴 베리빌리티 데피니션을 설명할 때 장황하게 조금 설명했던 게 뭐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다시 한번 쉐어를 해야 돼요. 그럼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패널에 저기 뭐 이게 트라이얼 바이 트라이얼 베리빌리티를 노이즈의 가장 엄격한 데피니션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페이퍼는 사실 이런 데피니션을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지금 슬라이드에 떠 있는 이 엄격한 종류의 뉴럴 노이즈를 사용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오늘 소개되지 않은 완전히 빠져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노이즈가 사실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코베런스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럴 노이즈가 랜덤이 아니고 뉴런들끼리 코베리언스를 특정한 뉴런과 그것도 특정한 뉴런과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지티블리, 네거티블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뉴런들이 왜 가지고 있는가? 그건 스티뮬러스 튜닝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그런 코베리언스 노이즈는 아무리 내가 트라이얼을 많이 컬렉트 하더라도 노이즈이기 때문에 노이즈라는 얘기는 이미 그 시그널, 그러니까 그 스티뮬러스를 많이 줘서 스티뮬러스에 의해서 유도되는 액티비티를 빼고 남은 나머지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브래켓으로 그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이즈의 코베리언스가 있든 없든 그것은 아무리 트라이얼을 많이 컬렉트해서 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뭔가를 반영할 텐데 그게 뭘 반영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런 종류의 연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코베리언스, 노이즈의 코베리언스에 저는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쪽 연구를 좀 했었는데 그런 종류의 노이즈가 뭐
어떤 기능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머신러닝 모델을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서 좀 풀어가면 재밌지 않을까. 사실 뭐 그게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개인적인 프로젝트의 메인 팀이거든요.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와, 깜짝이야.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 아까 되게 막 뇌에서 뭐 이렇게 일어나는 뉴로널 리스폰스랑 이렇게 뭐지? 권재 씨 그 같이 답변해 주셔야죠. 인공지능 실제 저희가 아티피셜 모델에서 일어나는 노이즈들이랑 각각 어떻게 대응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커넥션이 어떻게 정확되는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누가 제가 해볼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접 관련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직접 관련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 어프로치가 다른 게 신경과학에서는 노이즈 먼저 있었고, 그래서 그게 무슨 구조를 갖는지를 내가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노이즈 그 자체가 먼저 있었고, 머신러닝에서는 노이즈 자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뭔가 구현해보고 싶었던 게 먼저 있었죠, 사실은.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노이즈를 넣은 것일 뿐이고,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한다, 뭐 테크노프를 하든 뭘 하든 그런 거를 하니까 뭔가 이 좀 그 모델이 좀 이렇게 복잡도도 이렇게 컨트롤이 되면서 뭔가 이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이렇게 좀 좋아진다,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직접 관련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관련 지어보세요. 누가 관련 지어보세요. 나는 마이크 써요? 네, 권영 씨가 그 소개시켜준 2020년도 논문에서 히든 레이어에 노이즈가 뭐 들어간다는 컨셉이 뭐 그렇게 다른 컨셉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게, 우리가 지금 ML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세컨 제너레이션 딥 뉴럴 네트워크 모델인데, 세컨 제너레이션 딥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프리퀀시 코딩이 되어 있는 뉴런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인풋 데이터를 받았을 때 히든 레이어를 통과하는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 액티비티는 아무래도 그 프리퀀시를 반영한다고 하면은 그 안에 가우시안 애디티브 노이즈를 넣는다면은 실제로 저렇게 뉴런의 제로민 애디티브 노이즈